저희 자리 앉아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날이에요, 드디어. 그죠? 정주리 감독님부터 오늘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영화 끝까지 봐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다음 소위에서 유진 역할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개봉 첫날 오늘 개봉 첫날이죠? 개봉 첫날. 네, 개봉 첫날 와서 영화 보러 와주시고 또 저희 많이 버벅거릴지도 모르지만 얘기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위에서 소위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 첫날이어서 진짜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저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즐겁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개봉 첫날에서 되게 파이팅이 넘쳐서 들어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마지막 엔드 크레딧이 올라간 상황에서 딱 저희 마주하니까 아마 지금 살짝의 온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곱씹어야 되는 부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한 번 정도 더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 네. 부산영화제에서 또 해서 뭐 이렇게 2번 이상 보신 분들. 그래도 꽤 많으신 분들이. 네. 저도 한 3-4번 정도를 본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배두나 배우님은 이야말로 사실은 오늘 가장 기다려왔던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가 작년 칸느 국제영화제에 갔을 때도 그리고 작년 또 부산국제영화제에 처음 소개됐을 때도 이 자리에 또 안 계실 수밖에 없는 외화벌이 하고 계시는 산업역 분이시기 때문에 드디어 한국에 와서 이 완전체의 그 배우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하는 또 이 순간이 주는 뭔가 감격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진짜 외화벌이를 하느라 2022년도는 제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가 칸느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촬영 딱 끝나자마자 제가 그 다음 영화를 LA에서 찍었거든요. 작년 2월이었죠? 네, 작년 2월 말에 이 촬영이 끝났고요. 딱 이맘때쯤 찍고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3월 3일날 바로 이제 출국을 해서 10월 달에 왔거든요. 칸느에서부터 사실 후시 녹음부터 뭐 포스트 프로덕션부터 아무데도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부산 영화제는 꼭 오고 싶었어요, 솔직히. 너무나 와서 극장에서 영화 보고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번 몇 주 동안 이제 홍보 프로모션을 돌면서 간신히 제외하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집에 돌아온 느낌이고 되게 즐거운 몇 주였습니다. 네. 또 두나 배우의 등장과 함께 김시은 배우는 홀로 외로운 질주를 해왔던 그 또 시간을 거쳐서 굉장히 또 반갑게 이 완전체의 홍보 프로모션의 그 시간들을 즐기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두나 선배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별로 없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선배님이 옆에 계시고 하니까 역시나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제가 배두나 선배님을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또 홍보 활동을 하면서 뭔가 배두나 선배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엄청 순수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이래서 홍보 활동을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예요 근데 선배님.
이게 진짜 활동하면서 짱이거든요. 가장 심쿵했던 순간이 있다. 아 너무 많은데요? 이거 하나만 고를 수가 없거든요. 네. 선배님 진짜 짱이에요, 진짜. 아니,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제가 너무 인터뷰 때도 그렇고 와 선배님 진짜 너무 최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기자님들도 막 에이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더 팬이 됐고 원래는 롤모델이 없었는데 제가 롤모델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롤모델 배두나 선배님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없던 롤모델도 만드시는 분이 됐군요. 근데 사실 뭐 존경한다 이런 표현 쓸 줄 알았지만 건강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건강한 젊은 배우가 또 하는 존경은 당연한 마음이어서 아니 그 건강한 기운들 같은 게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만큼 편안하게 또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나 좀 괴로운 부분들도 되게 더 많았을 텐데 어쩌면 감독님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부터 이미 이 건강함이 이 영화의 어떤 플러스가 될지를 계산하시고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감독님은 또 사실 뭐 딱 이맘때 진짜 촬영 끝나고 또 그간의 많은 뭐 영화제라든지 혹은 또 관객들한테 보여줄 뭐 기회들 같은 것들 드디어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일반 관객들 혹은 기자들이나 이렇게 처음 선보인 이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또 어떤 거였으며 그리고 또 선보인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딱 마음이 또 놓이게 됐던 부분들 같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되게 운 좋게 다른 나라 관객들을 먼저 만나고 다행히도 또 그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좋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관객분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떨리고 사실은 걱정도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느껴지시는 무게나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까다롭게 보실 거라고 생각했고 또 낯선 형식이니만큼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우리가 만든 대로 봐주실지 그런 것들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은 또 분명히 그렇게 봐주실 거야 하고 기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낯선 형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파격적인 방식이긴 했죠. 거의 영화가 1시간 3분 정도쯤에 등장하는 11, 그 정도. 이렇게 아예 배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게 된 형식을 처음 생각하실 때부터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셨는지 아니면 여러 시나리오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치가 최종적으로 됐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아주 처음에 진짜로 이 두 주인공 그리고 중간에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죽고 나서 등장하는 이 다음 주인공 그리고 오프닝과 엔딩 그리고 주요한 사건들 다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단지 이 소희라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겪는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쩜 저는 소희에게는 조금 거리를 둔 채로 이 첫 번째 파트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죽음이 있은 다음에 유진을 통해서 좀 더 관객분들과 함께 이거를 마저 바라보자 하는 심정으로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배두나 배우의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지만 이 뭔가 뒤에서 정주리 감독님이 그 말을 그냥 직설화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미션을 미션을 받은 배우의 그 책임감이란 건 굉장히 대단할 것 같거든요, 배두나 배우님. 말 그대로 나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아바타로 감독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아주 직설화법으로 얘기하는 모든 그 대사들을
말하자면 소화해 내가 나가는 그 과정의 부담감 같은 것들은 없으셨나요? 부담감보다는 사실은 영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을 빌려서 하시겠다 하니 사실 배우로서는 되게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감독님의 시선을 대신 제가 이제 영화에서 그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왔었고 그런 면에서 좀 그 부담을 갖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캐릭터로 알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은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부담을 갖고 감독님이 이걸 꼭 하고 싶은 얘기니까 내가 이거 꼭 쏙쏙 잘 전달해야지 이러면 저는 오히려 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무심하게 이거 나 지금 열혈하고 있으니까 잘 봐,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간다. 나 지금 간다 이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부담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김시은 배우가 이 역할에 캐스팅이 된 걸 보고 감독님이 사실은 어쩌면 보통 이런 아이들 예를 들어서 자기의 뭐 어떻게 손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런 얼굴일 거야 아니면 이런 분위기일 거야 혹은 쟤는 저래서 이랬을 거야 라는 식의 사람들의 그 후평가들 같은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제거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선언같이 느껴진 캐스팅이었었거든요. 그게 사실 김시인이라는 배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감독님이 한눈에 결정하시게 됐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알게 된 그 계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자분이 취재를 해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걔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다. 씩씩하고 뭐 자기 주장 있고 그게 되게 뭐랄까요. 도대체 그런데 그럴 애가 아닌 애가 왜 그러면 그랬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희라는 인물을 만들 때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지 뭐. 그럴 애가 아닌 아이. 어딜 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것 자체도 우리들의 편견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평범한 그 나이의 고등학생 가장 그 평범하다는 말은 색깔이 없다거나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개성 있고 자기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거 확실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그렇게 됐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 처음 만났었을 때 첫 대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감독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약간 도이아 찍을 때 배두나 배우가 감독님께 했던 똑같은 워딩 아닙니까? 거의? 그게 몰랐거든요. 아 진짜? 네. 제가 막 찾아봐서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이런 말 아니니까요. 근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시나리오를 딱 처음 읽었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나도 모르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화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영화로 공개가 됨으로써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뭔가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배두나 배우님께서 저랑 그때 아마 뭐 책 준비하고 이럴 때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고 흥분한 얼굴로 언니 저 정주리 감독님 영화 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나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농담으로 아 그때 영남이니까 이름이 이어져가지고 각도 형사라고 하니까 막 일남, 이남, 사남 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한 배우가 한 감독하고 계속 작업들이 이어나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친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확신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 변했던 두 사람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혹은 영화가 세상을 통해서 영화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까지도 어느 순간 싱크로가 딱 맞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9년 만에 뭐 사실 한 8년 정도 만에 그 재회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 감독님의 시나리오 물론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 처음 다시금 정주리라는 이 작가의 시나리오를 손에 쥐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저는 감독님 시나리오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원래도 영화 보는 것보다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화처럼 모든 감정을 다 설명해주고 막 그 모든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 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더 상상력을 쓰는 것 같아서. 근데 감독님 책이 좀 그 여백이 많고 하여간 문장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아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글을 쓰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더 걱정하고 뭐 또 고민하고 이런 뭐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분노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쌓여갈 거 아니에요. 저도 답답한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번 시나리오가 진짜. 사실 뭐 도이아나 뭐 다음 소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신랄한 사회 고발이라는 점은 같지만 도이 같은 경우는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친구라면 소희야 라고 해도 이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어쩌면 그 개인과 개인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구원의 시대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어쩌면 더 이상 늦기 전에 그 상위의 시스템들이 개인을 구조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굉장히 감독님이 다급하게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그런 변화였거든요. 지난 9년 동안, 8년 동안 감독님의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나요? 굉장히 좀 암담하고 좀 절망적이다 하는 이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럴수록 뭔가 너무너무 암담하다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컸던 거는 되게 거리가 멀고 나랑은 좀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럴수록 그냥 나도 이 전체 중에 하나였고 지금 충실하게 이 시스템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이아도 물론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영남이 도이에게 건네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모르겠어요. 아주 단순한 희망은 아닐 테지만 거기에 뭔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그조차 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영화 속에서 유진은 그 암담함과 그 절망 거기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저 같은 이제 입장에서는 유진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게 그래도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그 인물의 그 절망과 암담함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관객분들이 거기에 또 공감해 주시는 것도 필요했고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뭐 구조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지만 한 30분쯤, 31분쯤에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댄스를 하는 연습실인데 감독님 수우파를 되게 열심히 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감독님도 혹시 댄스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춤추는 걸 보는 거를 좋아하는 하지만 네 제가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이렇게 누군가 춤추는 모습을 보는 건 좀 저한테 그냥 단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좀 은밀한 구석이 있고 저한테 불러일으키는 감흥이 그렇고요. 또 특히나 영화에서 춤추는 모습이 담길 때는 좀 더 그게 저한테는 영화적으로 느껴져요. 그 말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네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배두나 배우는 거의 데뷔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이돌 데뷔하는 준비하고 있는 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그 정도일지 모르고.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배두나 배우가 제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를 하자면 배두나 배우 처음 만났었던 게 미스 힙합 미스터 락이라는 되게 그 단막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힙합 2001년도에. 예, 2000년도에 예. 제가 무슨 러브스토리라는 SBS 드라마를 했는데 맞아요. 거기 스크립터셨어요. 맞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기자를 하기 전에 처음 제가 대학교 알바할 때 만났었던 그때 거기서 열심히 두나 씨가 계속 그 비슷한 공간에서 몇몇의 신인 배우들과 똑같지. 함께 계속 힙합 춤을 추는 힙합 춤을 너무 왜냐면 내가 락 가수를 좋아하는 되게 팬이었는데 이제 신성우 거기서 씨가 신성우 씨 락커였고요. 역할을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힙합 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춤을 열심히 췄는데 결국 안 되는. 네. 그게 거의 안 됐죠 그때. 네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힙합 꿈을 옷가게에서 일하는. 그 꿈 내가 이뤄드리리다 하고 정주희 감독님께서 다시 춤을 됐어. 아니야. 쓰레기가 어딨어. 그렇게 사실 뭐 이제 대사를 나눌 상황들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비슷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춤을 추고 있다는 것가 주는 그런 연결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은 배우는 사실은 어쩌면 난 배두나 배우랑 지금 영화 찍기로 했는데 실제로 마주한 장면이 거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좀 그게 있었을 텐데도 춤추는 공간에 가면 어쩐지 여기에 두나 언니가 있다는 느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없었는데. 아 진짜? 근데 사실 농담이고요. 저희가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연습을 했는데 정말 소희와 유진처럼 스쳐 지나가지. 왜냐면 같은 춤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서 다른 춤이었어가지고 타임은 달랐는데 똑같이 거의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희와 유진처럼 이렇게 쓱 갔다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시 쓱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안무중 쓰러진 유진을 바라보는 소희의 눈빛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응원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마음을 담아서 했었던? 소희도 춤을 출 때 실수를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틀려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제가 선배님 이렇게 찍을 때는 진짜 활짝 웃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놀리시기도 하셨어요. 활짝 웃는다고 너 그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엄청 장난도 잘 쳐주셔가지고 제가 더 편안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희가 쭈니 만나러 가는 길에 그 길에 뉴스가 슬쩍 지나가는데 수험생들 힘내세요 응원 좀 끝이라는 그
뭐 그게 진짜 촬영하는데 갑자기 그게 나왔지는 않았을 거고 감독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뉴스 장면 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방식의 어려움들 같은 것들을 뭐 입시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 자체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어떤 학생들한테 굉장히 더 맞춰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소희 같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어쩌면 그냥 그 일하는 그 공간 이상으로 더욱더 힘든 어떤 그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마음을 두고 싶다라는 게 그 짧은 뉴스 장면에 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진짜 스쳐 지나갔는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로 수능 날이 되면 대한민국 모든 고3들이 다 수능을 보는 것 같은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수능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은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을 찾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그거를 명확히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그 오프닝 장면에 있고요. 정작 근데 소희와 쭈니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그날 뭐가 됐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지나가는 모습도 또 나름대로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이 춤추는 첫 장면에서 진짜 귀에서 플레이 되던 음악은 뭐였나요? 그레이님의 꿈이 뭐야라는 노래예요. 근데 되게 꿈이 뭐야 영화의 그 뭔가 대사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 그렇기도 하네요. 네. 감독님이 생각하고 선곡해 주신 건가? 그 레퍼런스로 삼았던 수우파의 네, 그 뭐라고 부르죠? 그 댄서들이 그 경연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팀의 그 안무와 그 선곡이었어요. 그게 레퍼런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곡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작곡도 새로 해야 되고 영화 속에 음악이 나온다면 작곡도 해야 되고 또 안무도 그래서 새로 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화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그레이님과 그랬는데 정작 마지막에 영화 속에는 음악이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저는 다시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귀의 고난사에 대한 거다라는 생각. 처음에는 자기가 춤추고 싶은 그 음악을 즐겁게 듣던 이 아이의 귀에 어느 순간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인간미가 사라진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하면서 당장 일을 시작하던 그 순간 소희가 귀를 막죠. 네. 그 장면을 보면서 결국은 이건 결국 그 소희라는 아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어디까지 갔나를 귀의 순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사실 그 음악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지 않았던 건 그냥 소희의 귀에만 듣게끔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첫 장면에서 소희의 귀에 그 음악이 들렸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소희의 숨소리 그리고 주로는 이제 숨소리 그리고 그 몸을 부딪혀서 내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들리는 걸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채로 그 영상만 남겨있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라곤 유진의 숨소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채로 그 오프닝과 엔딩을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캐릭터가 소희의 엄마였던 것 같아요.
소희는 이렇게 귀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지만 소희 엄마는 하지도 않은 얘기를 야 뭐라고 했냐?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그걸 듣고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한테는 왜 더 얘기를 못했을까 소희가 이런 것들이 아마 쌓였을 거고 적어도 소희는 그런 엄마 아빠가 그렇다는 거를 이해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 피력하지 못하고 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휴가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소희는 그런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있을 거다. 차마 그래서 더 말을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소희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내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사실 답변이 돌아오길 기대하고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했지만 그랬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을 분명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냥 엄마 아빠를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힘들다고 티를 내면 엄마 아빠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힘들다는 거를 얘기를 못 하겠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 받았다고 얘기한 것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콜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충분히 얘기하면 뭐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사람 소희와 유진의 에너지나 뭐 음성의 피치들로 보자면 굉장히 소희의 음성이 높았다가 이제 점점 에너지적으로 더 낮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린다면 유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고 목소리도 사실은 더 커지게 되는 형태의 그 그래프를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유진이 그 거의 무슨 누군가 봤었을 때 거의 저수지에서 걸어온 것 같은 수준으로 처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교감에게 주먹을 날리는 순간 이 피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혹은 이것이 과하지 않을까 여기에선 조금 더 눌러야 하나 이런 어떤 것들에 그걸 그 감을 잡는다는 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 중간이라면 아 여기선 한 도 정도 가고 여기서 솔 정도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컨티니티를 그 장면에서 어디까지 내가 여기서 분노해도 되는가 어디까지 보여줘도 되는가의 수위를 배우 스스로가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을지에 대한 그 교감을 조금 더 통쾌하게 쳤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화를 내나 아니면 조금 더 눌러야 하는가에 대한 이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결정은 사실 제가 내리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내리시는 거니까요. 저는 사실 그 여러 버전으로 저는 매 테이크가 할 수가 없는 배우라서 좀 덜 흥분하게 되면 덜 나오고 더 흥분하게 되면 더 나와서 매 테이크가 좀 다른 편이고 골라 쓰시는 거거든요, 감독님이. 그럼 선생님 계속 맞으시는 건 아니시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관객분들이 제가 왜 저기서 저렇게 흥분하지? 이게 걱정될까봐 이 톤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 안에서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장면에서 얘가 약간 핀이 나가고 이런 연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근데 하긴 했어요. 약간 어떤 듣고 있을 때 뭔가 핀티가 나가는 그런 걸 차라리 쌓아두거나 이렇게 약간 힌트를 주는 걸로 하지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만 연기해야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관객들은 사실 막 박수 치면서 그 순간에 되게 통쾌하기도 했지만 실제 아마 그 유진 같은 캐릭터는 내가 주먹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유가 더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인터뷰 하실 때 질문하실 때 무슨 형사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무슨 그 주먹을 날리는 형사가 어딨냐. 형사는 주먹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한국의 남성 형사들은 거의 주먹에 다리 다 날아가던데요, 늘 항상.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 예, 네, 맞아요. 네. 여기 강간의 왕국이하고 날아가고. 뭐 이렇게 간간의 했죠. 왕국이어도 있었죠. 네. 근데 예, 약간 그 정도 씬에서부터 유진이 이게 지금 형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사람의 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좀 화가 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진짜 주먹이 나갈 정도면 이성을 읽는 거니. 그런 여자는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목소리도 거의 개미 목소리처럼 나오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콜센터는 그냥 콜센터인데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유진이 아닌 배두나는 사실 굉장히 흥분했었거든요. 읽었을 때. 내가 너무 나이브한 걸 수도 있는데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 약간 그게 맞는 말이죠, 사실. 학교는 적어도 학생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지점에서 주먹이 나온 건 상당히 저는 적합하다고 사실 봅니다. 네. 사실 또 뭐 유진에게 이런 어떤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소희에게는 이 팀장님의 그 어떤 그 죽음 이후에 확 말하면 살짝 핀트가 나갈 만큼 위압적으로 굴게 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세대별로 굉장히 다른 어떤 대처법 같은 것들을 너스레를 떨면서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소희의 얼굴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 혹은 아이가 죽어서 해지를 하려는 그 고객에게 아휴 고객님 아무도 이렇게는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 그 너무 기계적인 그 대처 같은 것들을 연기할 때의 그 마음은 어땠었을까? 우선 동료분들하고 연기를 할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잘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힘든데 그래도 나 이렇게 해서 1등 할 거야? 인센티브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일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에 너도 그렇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저를 보호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희가 소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이의 죽음을 얘기했을 때 소희도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고 하니까 잠시 또 정신이 이렇게 다시 회로가 여기에 또 신경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기계적으로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상황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어쨌든 그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닐 거니까 계속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네. 대한 경멸심 네, 같은 것들이 네. 생기는 순간들 같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심해지는 사건의 계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누가 오기로 했어라고 하고 태준이 오빠의 그 마지막 받았던 전화 같은 게 지지직 그냥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네. 그건 특별히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감독님? 저는 그냥 뭐 너무 바빠갖고 그때 못 받았어라고 그냥 얘기는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형사가 왔었을 때는. 네. 그게 이제 급하게 문자를 보낸 다음에 그 호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놓고 빨리 택배 하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호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호주머니가 전화를 거는 순간도 있고, 뭐 그렇죠. 네. 네, 전화를 받는 순간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스치는 소리, 막 뛰어가는 소리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순간순간 굉장히 그 소희가 보냈었던 어떤 게 가장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까를
그때 그랬더라면 혹은 이 팀장님의 와이프 부인에게 가서 그때 그랬더라면이라고 묻는 어떤 것들이 되게 부질없지만 계속 그 질문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희의 죽음이라는 걸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었겠죠. 그 쭈니가 뭐 처음에 첫눈이래 뭐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 지하 연습실을 소희가 나올 때 또 내리는 눈을 바라보던 순간, 그리고 눈 쌓인 아침에 발견했던 이 팀장님의 시신, 그리고 소희가 마지막에 저수지 앞에 섰을 때 또 눈이 내리고, 이 눈이라는 게 우린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떨 땐 굉장히 낭만적으로 쓰여지는 이 날씨의 그 변화인데, 감독님이 눈을 특별히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계속 등장시켰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눈은 이제 그런 걸로 자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되게 포근하고 아름답고 뭔가 우리를 추운 겨울에 내리지만 감싸주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눈이 녹을 때 되게, 그러니까 눈이 녹을 때 모습은 그냥 비가 내릴 때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눈이 녹을 때는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고 뭔가 그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실체들이 다 드러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에서도 그런 걸 담고 싶었어요. 마치 그래서 눈이 오면 아주 잠깐 위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그런 대목들로 좀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서 같은 시선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슈퍼마켓에서 앉아있어 카스 2병을 시키고 발끝으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시간에 또 바라보는데, 그때 소희가 봤던 건 무엇이었을까, 유진이 봤던 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마치 관객들을 보라는 듯이 쳐다보긴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어쩌면 소희가 마지막으로 본 어떤 것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되게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딱 그 빛을 봤을 때 이게 나의 구원일 수 있겠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마지막 근데 선택이? 아니요. 그 빛이 그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결국엔 그것도 뭔가 엄청 따뜻하게 위로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빛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도 함께 동시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텐 엄청 따뜻한 위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소희처럼 너무 소희네요. 아니 너무 소희라서 소희죠 뭐. 유진이는 그 순간 뭘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그거는 사실 관객분들이 개개인이 다 알아서 해석하시는 게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뭘 생각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왜냐면 다들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나는 감독님이 그런 걸 쓰신 것 같고, 이렇게 둘이 겹쳐지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암담한 그 누구냐, 유진 역할이 굉장히 그 암담하고 참 막막하고 진짜 세상 살기 싫은, 진짜 너무 모멸감이나 아니면 비참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안쓰러움까지, 이제 소희에 대한 여러 가지로다가 되게 힘든, 그랬던 감정만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소희의 마음을 다 말한 것 같아서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 여러분들만 들었던 걸로 해요, 소희의 마음을. 네. 이 팀장님 장례식에 소희가 아직 소희한테는 검은색 정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교복 입고 간 거겠죠?
검은색 정장도 없는 아이가 수의를 먼저 입게 되는 순경이라니까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요. 저한테 그 옷이. 근데 이 팀장님의 장례식의 풍경과 달리 소희의 장례식에는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 그리고 동료 사람들이 와 있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살짝 저는 이게 약간 판타지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이건 감독님 어떤 바람이 담긴 조문객들의 리스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장면이었고 만약에 유진 같은 사람이 없이 그냥 단순 자살로 처리가 됐으면 팀장님 같은 똑같았겠죠. 똑같은. 네, 그랬던 거고 저로서는 그 당사자들을 다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심지어는 입이 퍼렇게 멍든 교감 선생님 여기 이렇게 멍든 상태로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 이보람 팀장님도 계셔가지고 저는 좀 네, 다 있습니다. 놀랐었습니다. 네. 유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소위를 보시고 또 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게 된다면 교육감님도 교육청에서도 노동부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고 더 이상 다음 소위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뭐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조금은 아까 유진의 한 발짝이 조금의 변화를 만들었듯이 이 영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배두나 배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가 또 궁금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소감도 괜찮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또 미처 하지 못한 질문 몇 개 정도를 한 2개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조기로 갈게요. 네네 뒤에 네 검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요.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 되네요. 네, 제일 끝에 분이십니다. 네, 저는 그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라는 곳에 일하는 천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영화가 진짜 엄청 그러니까 현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진짜 집착적으로 따라갔다는 점이에요. 막 눈 오는 날부터 해가지고 2016년 그거 하반기 겨울 때부터 막 이런 계절부터 전부 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개가 있더라고. 몇 개가 판타지고 몇 개는 픽션이고 몇 개는 사실인 건 알겠는데 그 숫자 언급하는 것 중에 이제 배두나 배우님이 그 이제 오이준 경감을 연기하면서 670명이 청원이고 629명이 퇴사를 하고 617명이 입사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 사실에 있는 숫자입니다. 영화 만들면서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촉발이 됐다면 그 사건을 꾸준히 계속 취재하고 보도하신 그 기자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허환주 기자님의 18 일터로 나가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뭐랄까 이 전체 어떤 이런 것들을 확 조망하게 됐달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연히 르포 책이니까 그런 취재하신 것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 있고 그 중에 제가 본 것이에요. 정말로 그 숫자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여기 제일 앞에 이렇게 갈까요? 네. 제목에서부터 보니 그 다음 소리는 없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영화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말, 진짜 해야 될 말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유진이 해주어서 그런 저희들 저희 위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받았는데 태준이 다음 소희가 될 수도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유진이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말을 해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감독님이 내려주는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나 이런 정말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영화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배두나 배우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2번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글씨를 쓰는 그것도 첫 번째와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게 본 게 맞는지 뭐 감독님께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실체는 저도 영화 보고 알았어요. 저 그제 영화 처음 봤는데 처음에 저렇게 갈게 썼다는 것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고 특별한 디렉션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번째 씬도 같은 날 찍었거든요. 그걸 2개 다. 2 영화실. 그 영화실을 진짜 영화실에서 찍었기 때문에 제가 세트가 아니어서 하루 만에 다 찍었어요. 근데 2번째 씬은 그렇게 제가 꼭 눌렀었는지도 그것도 디렉션이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존중을 담아서 하게 된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 극단적으로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하루에 다 연기를 하셨다니 배우란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이 정도 배우는 그래도 좋은 직업입니다. 감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네 오렌지색 모자 네, 비닐을 쓰시고 안녕하세요.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 2분 정말 사랑합니다. 쑥스러운 사랑 고백을. 감독님께서는 늘 저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 소위를 보고 있다 보면 감독님의 전작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떨리네요. 유진이라는 이름은 2008년에 만드셨던 단편에 등장하는 유진과 이름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유진의 신분증에 들어가 있는 증명사진은 빅토리아의 영남의 것과 같아요. 그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제가 진짜 무슨 거창하게 네. 유니버스를 만들겠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안 찍은 것뿐이라는 배두나 배우의 증언이 있습니다만. 그냥 너무 사실 제가 좋아해요. 아, 네. 네. 뭐 그렇다면 뭐.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꺼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현장을 갔더니 그게 있었어요. 네, 그 명찰이. 영남아! 그래서 이거 이영남 아니에요? 저는 막 손이 덜덜 떨리는데 몰입이 안 되고 이거 어떡하지? 감독이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유진이란 이름에 대한 애착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영남으로 할까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희자 돌림은 그거는 뭐 완전히 우연이에요. 아. 진짜로 우연이고요. 유진은 실제 제 경찰을 하는 친구 이름이 유진이기도 하고요. 이때 되게 이름에 뭔가가 되게 게다가 제목을 이름으로 그쵸. 이제 삼으니까 더욱이나 이름에 의미가 많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아무 별 생각이 없어요. 의외로 많은 감독님들이 이름 짓는 걸 제일 고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뵀어요. 근데 항상 관객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름에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뜻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네 감독님은 그냥 유진이라는 친구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네 분홍색 네 입으신 분들은 네. 굉장히 좀 공평하게 그래도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희처럼 그렇게 특성화 나와서 일을 하고 진짜로 임금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좀 소희에 대해서 시점에 많이 공감하면서 영화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눈이라는 게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소희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눈은 약간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소희가 눈을 맞고 두 번째에서 연습실에서 나왔을 때는 사실 바라만 보는 존재였고 마지막에 자의를 하고서 차에 타고 갔을 때는 그 갇힌 공간에서 볼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흩날려서 손에 닿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약간 소희를 바라본 때 카메라랑 이제 너무 떨리네요 사실. 배두나 배우님 바라볼 때 촬영 기법이 어떻게 보면 소희가 좀 더 흔들리는 무빙이 좀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소희의 시점을 반영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너무 잘 봐주셨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캐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눈에 대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눈을 사용하면 비도 마찬가지고 도이아에서는 제가 비를 그렇게 썼는데 뭔가 제가 쓴 것 이상으로 관객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자신들의 경험과 그런 감상을 바탕으로 훨씬 더 풍부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카메라의 무빙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하셨죠? 그것도 너무 봐주셔서 고마워요.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핸드헬드로 소희는 담았고 유진은 다 픽스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소희를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이 아이를 마지막에 놓칠 때는 카메라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소희가 이제 사라질 때는. 그리고 그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유진이 등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내 소희는 마치 카메라가 따라다녔다면 유진은 화면 안에서 유진이 움직이는 거를 봐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진의 감정이 동요하거나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할 때는 카메라가 유진을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는 우리도 유진에게 한없이 붙어서 그렇게 마치 소희와 유진이 이렇게 그 장면만큼 마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알아봐주셔서 고마워요. 이쪽 문이 열리면서 사실 저희가 오늘의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어떤 사인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하면서 이 자리를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첫날이니까요. 오늘 개봉 첫날이니까 뭐 여러분들의 어떤 열화 같은 성원이 있다면 더더욱 이런 자리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감독님 마지막 인사? 사실 첫 인사이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관객들에게. 네, 오늘 너무 뜻깊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고 또 다른 자리에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진을 그리고 소희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화가 저 지금 계속 객석을 보면서 와, 이 영화가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이 보러 와서 앉아 있다. 약간 이런 뭔가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좀 뭔가 비현실적 당연히 현실이지만 되게 좋네요. 되게 꿈을 꾸는 것 같고 이렇게 영화가 돼서 나왔고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개봉을 한 것도
처음이고 이래서 되게 많이 떨리고 긴장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눈을 하나하나씩 맞춰보는데 막 제가 볼 때마다 웃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기억을 안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영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질문들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제 답변이 제대로 된 건지 좀 소인 잘하더라고요.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 진짜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다음 소위 늦은 시간인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